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피터 드러커 지음, 조영덕 옮김,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다른 피터 드러커 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책이 위대한 혁신이었던가요?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책이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책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거나 쉽게 적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와닿는 말이 많았고, 새겨들을 말도 많고, 교훈이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책 전체를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들어가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 저자가 끝마치며 라고 맺은 말을 쓴 부분, 그리고 5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라는 챕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말. 네, 맺은 말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저자 소개가 빠져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급하게 검색을 해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추천 도서 목록, 그 켈리츠 회장님의 추천 도서 목록에도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이 들어가 있었고, 또 교보문고나 예스24 뭐 이렇게 도서 검색을 하시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책부터 읽긴 했는데 저자 소개를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 피터 드러커,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철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널리 알려진 피터 드러커는 1909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학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3년 영국으로 건너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근무했다. 1937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사라 로렌스 대학, 베닝턴 대학, 뉴욕 대학 등에서 강의하는 한편 GM, GE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했다. 1939년 최초의 저서 경제인의 종말을 출판한 이래 드러커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현대 조직 및 현대 경영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자리매김했다. 1971년부터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 대학의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사회과학을 강의했으며 피터 드러커 비영리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역임했다. 30년 이상 국내외에 걸쳐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또 분석해주는 자문 교수 및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세계 5개국으로부터 10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11월 11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저서로는 넥스트 소사이어티, 기업가 정신, 위대한 혁신, 혼란기의 경영, 경영의 실제, 리더의 도전, 피터 드러커 자서전 등이 있다. 끝 마치며 맺은 말 바로 먼저 읽어드리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야 한다. 이 책은 2가지의 전제에 바탕을 두었다. 첫째, 경영자의 업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다.
첫째, 경영자는 자신이 달성한 성과로 보상받는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경영자가 경영자로서 제 몫을 다하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대체로 조직 성과의 조직 내에서 경영자 자신의 성과를 목표로 삼았다. 두 번째 전제는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지 독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분발할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의 다양한 영역을 순서대로 제시했다. 물론 이 책은 교과서가 아니다. 목표 달성 능력은 스스로 배울 수 있으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교과목이 아니라 자기 수양이다. 그러나 이 책 전반에 걸쳐 그 구조와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함축된 것은 언제나 질문이다. 조직에서 그리고 경영자의 일상 업무에서 무엇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가? 왜 성과를 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성과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논의한 것, 각장의 흐름,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것을 돌아보면 경영자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다른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과를 내는 것, 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기 개발에서 조직 개발로 그 결과 더 나은 현대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는 절차다. 즉,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계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계적인 일이다. 경영자 자신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비서나 부하에게 시키는 편이 더 낫다. 경영자가 시간 기록을 제대로 한다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는다. 그 효과는 당장은 아니지만 빨리 나타난다. 이 작업을 계속하면 시간 기록 방법 역시 경영자가 더 큰 성과를 올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응원할 것이다. 즉, 사용시간 분석과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이것은 즉시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의사결정이며 태도, 인간관계, 관심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시간 사용법과 각종 활동이나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물론 수행해야 할 업무 수준이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몇 개월마다 정형화된 작업으로 시간 소비를 점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라는 희소 자원 활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절차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 기계적인 것에서 분석적인 것, 효율적인 것에서 성과에 관심을 두고 전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경영자는 자신이 보상받는 이유인 공헌에 대해 철저히 생각하는 습관을 터득해야 한다.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영자가 자신의 공헌에 대해 자문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는 간단하고 약간 개념적이어도 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야 하고 자신과 조직의 목적에 대한 검토, 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아주 높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질문들은 경영자가 상사를 기분 좋게 하는 부하로 만족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달리 말해 경영자는 자신과 자기의 비전을 공헌에 맞춤으로써 수단뿐 아니라 항상 목적과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강점이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에서 나타나는 태도다. 기본적으로는 사람,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그것은 행동의 가치 체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실행하여 배우는 것이고 실천하여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영자는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필요,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결과, 개인의 자기 실현과 조직의 기회를 통합해야 한다. 2장 당신의 시간을 알라와 5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양립한다. 이 두 장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떠받치고 있는 한 쌍의 기둥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더는 다루지 않고 경영자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라는 최종 제품을 다룬다. 여기에서 기록하고 분석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일어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통찰력, 자립심, 용기 등 인간의 성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리더십이다. 수재나 천재의 리더십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헌신, 결단력, 목적의식이 뚜렷한 리더십이다. 6장과 7장에서 논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다. 경영자가 저절로 성과를 낼 만큼 넓고 확실하게 표시된 길이란 없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이나 길목을 가르쳐줄 이정표는 있다. 이 책은 예를 들어 일련의 사건을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한 다음 의사결정이 충족해야 할 경계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주어진 개별 상황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고 있다. 이정표를 따라감으로써 경영자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당연히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에는 절차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행동 규범이다. 경영자의 자기 개발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경력 확장에 따라 새로운 업무 처리 습관을 배워야 하며 때로는 기존의 낡은 업무 처리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먼저 목표 달성 능력을 향상하지 않는 한 지식 기술 습관을 아무리 잘 확보했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우쭐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저 수많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한 이 책이 예를 들어 키에르케고르의 자기 개발에 관한 위대한 논문, 기독교 훈련과 비교될 염려는 없다. 인생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다. 그러나 목표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목표는 현대 사회와 그 조직에 필요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성자, 시인, 인류학자들로 지식이 필요한 지위를 채운다면 대규모 조직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것이 될 뿐이다. 대규모 조직의 필요는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통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 스스로 충족해야 할 요구다.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아 누구라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의 자기 개발은 참다운 인격의 형성이다. 그것은 기계적인 수법에서 인간의 태도, 가치관, 인격으로 그리고 절차에서 헌신으로 발전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의 자기 개발은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병원, 군대 등의 조직 발전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조직이 성과를 향해 전진하는 길이다.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일할 때 조직 전체의 성과 수준이 올라간다. 또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목표 수준도 높인다.
그 결과 조직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 개발은 조직의 방향, 목표, 목적에 대한 도전을 뜻한다. 그것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 문제에 대한 선입견에서 기회에 대한 비전으로, 약점 우려에서 강점 발휘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 결과 높은 역량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직 자체를 매력 있는 존재로 만들고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과 헌신할 동기를 부여한다. 조직은 인재들로 성과를 올리지 않는다. 조직은 기준, 습관, 문화를 통해 자기 개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사람들을 확보한다. 이것은 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춘 자기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사회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목표를 달성하는 대규모 조직, 즉 그들의 성과와 결과, 가치관, 기준, 그리고 자율이 중요하다. 조직 성과는 오늘날 경제 분야, 심지어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를테면 교육, 보건, 지식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 조직은 대규모 조직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이런 조직은 많은 남녀 지식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은 경영자로 일하는 사람들, 조직 전체와 성과에 책임지는 사람들, 지식과 일의 성격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과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은 그리 흔치 않다.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진 경영자보다도 적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조직 성과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방대한 자원이 오늘날 대기업, 정부기관, 대형 병원, 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평범하고 조직 활동은 지나치게 산만하고 막대한 자원이 어제의 일에 쓰이는가 하면 의사결정과 실행을 회피하는 데 쓰이고 있다.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조직 또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체계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습관을 자기 것으로 획득해야 한다. 조직 역시 기회는 키우고 문제는 굶겨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점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일을 조금씩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성과를 내는 조직의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며 그 자체로 조직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공헌 요소다.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경제성에 기초를 두고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다. 이 책에서 거듭 설명했듯이 지식노동자는 선진국에서 주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노동자는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투자 가운데 가장 값비싼 투자이기 때문이다. 지식노동자는 주요 비용센터가 되고 있다. 지식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은 선진산업사회의 특유한 경제적 요구다. 선진산업사회의 육체노동자는 비용면에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육체노동자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없다. 지식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만이 저임금 체제의 개발도상국과 경쟁하는 선진국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현 단계에서 선진산업국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초낙관주의자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중심의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크게 이동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극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두 개의 기준과 생산성과 이익률 가운데 어느 것도 그렇다 할 진척을 보여주지 못한다. 전후 선진 산업국의 경제 성장이 괄목할 만하고 그들의 기록이 인상적이었다고 해도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 있다. 왜냐하면 경영자 자신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준, 기준, 자율이 함께 일하는 주변 다른 지식 노동자들의 동기, 방향 설정, 헌신을 크게 좌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다. 현대사회의 결속과 공동체의 힘은 점점 지식 노동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조직 및 산업사회의 목표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식 노동자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부유한 편이다. 매우 안정된 직업이 있으며 그가 지닌 지식으로 직장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심리적 욕구와 개인적 가치관은 조직 내 그의 일과 지위를 통해서 충족해야 한다. 많은 지식 노동자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고용된 몸이고 명령받는 처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문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지식에서 오는 권위를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종속시켜야 한다. 전문 지식 분야에서는 상사도 부하도 없고 다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직은 계층이 있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군대 조직이나 공무원 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이고 해결책도 있다. 그러나 지식 노동자의 문제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문제다. 지식 노동자가 가난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소외, 권태, 좌절, 체념에 빠질 위험은 있다. 육체 노동자의 욕구와 확대되는 산업 역할과의 경제적 대립이 19세기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제였던 것처럼 지식 노동자의 지위, 기능, 자기 실현이 오늘날의 발전된 나라, 즉 선진 산업국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질 성격이 문제가 아니다. 정통파 경제학자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경제학자가 각기 자신들의 처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객관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직 목표가 자동적으로 개인의 자기 실현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조직 목표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사회심리학 신낭만파의 주장을 따른다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 성과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요구와 자기 실현 욕구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려는 자기 개발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것만이 조직 목표와 개인 욕구를 통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영자는 조직 성과와 개인 성취를 모두 추구한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이 조직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일한다. 그리고 공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조직 성과로 전환한다. 적어도 과거 육체 노동자는 경제적 목적만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만으로 만족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인간관계학파가 밝힌 것처럼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임금이 최저 생활 수준을 넘어선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지식 노동자 역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 부족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식 노동자에게는 기회, 달성, 자기 실현, 가치가 필요하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를 목표 달성 경영자로 만들 때에만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만이 이 사회에 필요한 두 개의 요구, 즉 개인의 공헌을 기대하는 조직의 욕구와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도구로 조직을 활용하는 개인의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야 한다. 5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집중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결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 집중은 경영자가 하는 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 공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보다 공헌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언제나 더 많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해야 할 공헌을 분석해보면 중요한 과업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반면 경영자의 시간을 분석하면 실제로 공헌해야 할 일에 쓰이는 시간이 당황스러울 만큼 적다.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 경영자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인간에게 시간이란 언제나 적자 상태다. 높은 수준의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는 상당히 긴 연속적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얻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 생산적인 반나절 또는 이주일을 손에 넣으려면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영자가 강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가진 강점을 중요한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야말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한 가지 일만 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놀랄 만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다목적 도구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한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려면 각자의 다양한 능력을 한 가지 과업에 집중해야 한다. 온갖 능력을 한 가지 일에 기여하는 것이 집중이다. 많은 공을 공중에 띄우는 저글링이라는 서커스 묘기가 있다. 묘기는 10분 정도만 할 수 있다. 더 오래 하려고 해도 공이 모두 떨어진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한다. 이때에도 두 가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완수하려면 두 가지 일 각각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있다. 그는 동시에 몇 곡을 작곡했고 모두 걸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알려진 유일한 예외다. 다작을 했던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 예를 들면 바흐, 핸델, 하이든, 베르디는 한 번에 한 곡씩 작업했다. 그들은 한 곡을 완성하기 전에는 다른 곡을 시작하지 않았다. 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곡을 서랍 속에 넣고서야 새 작품에 착수했다. 경영자들이 모차르트형 지식 노동자가 되길 바랄 수는 없다.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 경영자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 그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시간, 노력, 자원을 집중하면 할수록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수와 다양성은 더욱 확대된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 가운데 최근에 은퇴한 제약회사 사장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다.
그가 사장에 취임할 당시 회사는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보잘것없는 규모였다. 하지만 11년이나 지나 그가 은퇴할 때는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사장 취임 후 몇 년간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과 프로그램 및 인사에 전력 투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는 연구개발 부분에서 선두주자는커녕 후발주자 축에도 끼지 못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선두 기업보다 5년이나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선두 기업들을 따라하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방향을 정해야 했다. 그 결과 5년 후 이 회사는 2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사장은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는 이미 스위스의 오래된 제약회사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은 지 몇 년이나 지난 뒤였다. 그는 세계 의약품 시장의 소비 동향을 주의 깊게 분석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에서나 의료보험과 정부 의료 서비스가 의약품 수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해외 진출 시기를 각국의 의료 서비스 확대에 맞춤으로써 이미 그 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회사와 경쟁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임기 마지막 5년 동안 현대 의료 서비스 체계의 변화에 잘 맞는 경영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 그때는 이미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약품 구입을 결정하고 정부나 비영리 병원 또는 미국의 블루크로스, 건강보험의 일종과 같은 정부 지원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가 공익사업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제대로 실현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그가 막 은퇴하려는 시점인 1965년에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이 제약회사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경영 전략, 가격 정책, 마케팅, 그리고 협력 관계를 글로벌 제약 산업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회사다. 사장 한 사람이 자신의 임기 동안 이처럼 큰일을 집중해서 추진한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그는 강력하고 잘 짜인 글로벌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3가지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그는 이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분명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그들은 한 번에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낸다. 때로는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 왜냐하면 첫째, 그 일에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경영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란 없다.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깜짝 선물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다. 둘째, 성과가 떨어지는 대부분의 경영자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늦어진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시간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지만 꾸준히 계속한다. 셋째, 여러 일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신이 계획한 여러 일 가운데 무엇에도 시간을 내지 못한다. 추진하던 여러 일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의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시간과 에너지뿐 아니라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데에 집중한다. 과거와 단절하라. 경영자가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한 제1법칙은 생산적이지 않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자신과 부하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일에 착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면 당장 그 일을 멈추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생산적이지 않은 과거에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희소한 자원, 특히 과거를 위해 사용 중인 구성원의 강점이라는 희소 자원을 바로 회수해서 미래 기회에 투입해야 한다. 경영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든 말든 늘 과거 업무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다. 오늘이란 언제나 어제의 행동과 결정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사람은 직함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어제의 행동과 결정이 아무리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 해도 오늘에 와서는 불가피하게 문제와 위기,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자원을 내일에 투입하는 이유는 그가 정부기관이나 기업, 그 밖에 다른 어떤 조직에서 일하든 그것이 경영자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했든 전임자가 했든 어제의 행동과 결정이 결과를 수습하거나 해결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재능을 끊임없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경영자 대다수의 업무 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난 활동과 과업을 폐기하여 과거의 속박을 제한할 수는 있다. 총체적인 실패에서 벗어나는 게 크게 어려운 사람은 없다. 실패는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제의 성공은 비생산적이라고 판명된 뒤에도 늘 살아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본래 잘 진행될 일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은 피터 드러커, 창조하는 경영자에서 설명한 대로 경영자의 독선적인 투자가 되고 급기야 신성화되기 쉽다. 그런 활동을 가차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조직의 혈액을 빼앗아간다. 그러한 독선적 투자로 당연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가장 유능한 사람들의 능력만 낭비될 뿐이다. 모든 조직은 이 두 가지 병에 걸리기 쉽다. 이는 특히 정부 기관에 만연해 있다.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도 다른 조직의 계획이나 활동과 마찬가지로 빨리 고물이 된다. 그러나 정부 기관 내에서 그것들은 영원한 존재로 인식될 뿐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구조화되고 의회 내에 있는 자신의 대변자와 연결되어 기득권으로 뿌리내린다. 이는 1914년경까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다하던 당시에는 그리 큰 위험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는 그 능력과 자원을 어제를 위해 전환할 여유가 없다. 그렇다 해도 미국 연방정부 기관 중 적어도 절반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30년 전에 사라진 철도회사의 독점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주간통상위원회처럼 말이다. 또한 이런 규제는 농업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렇듯이 정치인의 독선적 투자, 즉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활동에 가해진다. 오늘날 정부의 모든 법령, 기관, 계획은 성과와 공헌에 대한 제3의 기관이 철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입법 조치로 실행된다. 그러나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임시로 정한 일정 기간, 가령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성과 본위의 새로운 행정 원칙이 강력히 필요하다.
존슨 대통령은 1965년에서 1966년까지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검토 방법을 응용해 모든 정부 기관과 기관이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 그러한 행정 원칙을 적용하고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첫걸음이었고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모든 계획이 유용기한이 지났다고 증명되지 않은 한 영원히 존속한다는 관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모든 계획은 급격히 유용성을 잃으며 생산성과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규칙, 규제, 서식으로 사회를 점점 질식시키다가 자체 비만으로 질식사하고 만다. 특히 정부기관이 조직구조의 비만으로 위험에 처했어도 이 비만에 대한 면역성을 갖는 조직은 없다. 정부기관의 관료주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불평을 일삼는 대기업 경영자도 자기 회사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통제 규칙만 늘리고 달갑지 않은 의사결정을 늦추는 구실에 불과한 많은 연구를 요구하고 온갖 종류의 조사와 대외관계를 이유로 갖가지 형태의 조직을 확대한다. 그리하여 경영자 자신은 내일의 성공적인 제품 개발에 목말라 하면서도 낡아빠진 어제의 제품에 자신의 시간과 핵심 인재들의 시간을 낭비한다. 게다가 대기업의 끔찍한 낭비에 대해 목청 높여 비판하는 학자들도 이미 쓸데없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강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수회의에서 완강하게 다투기도 한다. 자신의 목표와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경영자는 모든 계획, 활동, 과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는 항상 이것은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를 중단하고 자신의 업무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낡은 것을 먼저 정리한다. 조직의 체중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곧 정상적인 모습, 응집력, 통제력을 잃고 만다. 사회기관은 생물체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군살 없는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경영자가 알고 있듯이 새로 시작하는 일치고 쉬운 일은 없으며 늘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악천 후에 대비해 거기에서 벗어날 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을 타고나는 셈이다. 새로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실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들이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인재들은 언제나 너무 바빠서 그들이 지고 있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맡을 수가 없다. 새로운 일에 기존의 인재를 투입하는 대신 새로운 일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미 자리를 잡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할 때는 주로 새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강점이 검증된 사람들, 즉 베테랑과 함께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은 도박과 같다. 따라서 경험 많고 유능한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같은 일을 여러 번 해보았더라도 비록 새로 채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더라도 외부인에게 새로운 과업을 맡기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타사에서 일할 때는 천재처럼 보였는데 정작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할 때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참담하게 실패하는 것을 경험 많은 경영자는 여러 번 보았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신선한 시각을 가진 참신한 사람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 내부 자원만으로 성장하려는 조직은 근친교배로 불임이 되고 만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위험 부담이 큰 최고 경영자 자리나 중요한 새 업무를 맡을 책임자 자리에 외부 사람을 앉혀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온 신임 임원은 최고 경영자의 차석이나 이미 명확해져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의 책임자 자리에 앉혀야 한다. 낡은 것을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조직도 아이디어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 창조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은 드물다. 모두가 어제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 모든 계획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생산성이 증명되지 않은 일을 폐기하면 가장 완고한 관료 조직에서조차 놀라울 정도로 창조력이 넘쳐난다. 듀퐁은 제품이나 공정이 낡기 전에 폐기함으로써 세계적인 화학 제품 제조회사 중에서도 특히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듀퐁은 과거를 방어하기 위해 사람과 자금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학품 제조회사든 아니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버기 채찍, 본래 일륜 경마용 마차에서 채찍으로 사용했지만 이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채찍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버기 채찍은 희망 없는 낡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옴기니께서 괄호 안에 설명을 해주셨네요. 공장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시장이 있다. 이 회사의 기초가 된 제품 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등과 같은 잘못된 경영 원칙에 매달린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창조적 개발 세미나에 직원을 보내 새로운 제품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에 비해 듀퐁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판매에 너무 바빠 그런 세미나에 사원을 참석시켜 불평할 틈이 없다. 새로운 것이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낡은 시대의 뒤떨어진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당면성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다. 만약 1825년경 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있었다면 말을 재훈련하는 엉뚱한 연구 계획과 방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역마차 회사가 지금까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항상 일할 시간보다 처리해야 할 생산적인 일들이 더 많은 법이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보다 내일을 위한 기회들이 훨씬 많으며 언제나 문제와 위기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룰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 문제는 누가 그 결정을 할 것인가이다. 경영자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어쨌든 업무는 가용 시간에 맞추어야 하고 그 일을 맡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있는가에 기회를 맞추어야 한다. 만약 경영자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중요한 일들이 뒤로 밀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사결정 영역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프로세스에 투입할 시간이 없어진다. 어떤 일도 그것이 조직의 행동과 태도의 일부가 되기 전에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낡은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한 다른 지식 노동자가 완성한 프로젝트를 누군가 자신의 일상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완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무시한다면 지금까지 경영자가 한 일과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이것은 경영자가 어느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주변 상황의 우선순위 결정을 맡기면 최고 경영진의 고유 업무가 전혀 처리되지 않는다. 최고 경영진의 고유 업무는 어제 시작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는 것이므로 언제라도 뒤로 미룰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은 항상 어제를 우선으로 압력을 가한다. 특히 주변 상황의 압력에 지배되는 최고 경영진은 톱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 즉 조직 외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한 현실이자 결과가 있는 유일한 영역에서 현실감을 잃는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의 압력은 항상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변 상황의 압력은 언제나 미래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기회보다는 위기, 외부 현실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는 내부의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보다는 긴급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자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2순위, 즉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결정한 뒤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어떤 일을 미루는 것은 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많은 유능한 경영자는 처음 계획했다가 뒤로 미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없다고 느낀다. 훗날 다시 시작할 때는 타이밍이 거의 맞지 않는다. 타이밍이란 일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5년 전에 시작했다면 좋았을 일을 지금 착수하면 확실히 좌절과 실패를 맛본다.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이 아니더라도 21살에 결혼할 뻔했다가 헤어져 각기 다른 사람과 결혼한 다음 둘 다 38에 홀로 되어 다시 만나 맺어진다 해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21살에 결혼했다면 그들은 함께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그들은 변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 젊은 시절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실업계에 들어가 성공한 사람이 50이 되어 동경의 대상이었던 의과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의사로 성공하기는커녕 졸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에게 의료 선교단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종교적 사명 같은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의과대학의 실습과 암기 위주의 공부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함을 느껴 의료 행위 자체를 단조롭고 지겨운 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6, 7년 전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여겨졌던 기업 합병도 한쪽 회사 사장이 다른 쪽 사장 밑에서 일하기를 거절하여 미루어졌다면 그 사장이 은퇴한 뒤에도 궁합이 맞는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들은 어떤 일이든 미루는 것을 주저한다. 미루는 것이 실제로는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경영자들은 이 일 또는 저 일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이 벌인 것이 경쟁 상대에게 승리를 안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정책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위험한 정치적 문제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은 시민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존슨 대통령도 재임 시절 베트남 문제를 포함한 외교 문제를 후순위로 두었다. 국내 빈곤 퇴치를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존슨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바꾸자 빈곤 퇴치와의 전쟁을 지지했던 진보파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후순위를 결정하는 것 역시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우선순위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해 두고 하나하나에 그냥 조금씩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 물론 이 방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결함이 있다.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일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용기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좌우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용기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라. 인기에 편승하기보다 독자적인 방향을 선택해라. 무난하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 뚜렷하게 차이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능력보다 기회를 잡으려는 용기가 과학적 성취와 더 크게 연관된다.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즉각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연구과제로 선택한 과학자들은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선행 연구에 대한 주석을 엄청 많이 달 수는 있어도 자기 이름이 붙은 물리 법칙이나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기회를 중심으로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결정 요인이 아니라 최소 조건만으로 다른 기준을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계에서도 성공 사례는 기존 사업 분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아니라 신기술 또는 신사업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서 나온다. 규모가 큰 신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위험하고 힘들고 불확실하다. 기회를 결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훨씬 생산적이다. 문제 해결이란 과거의 균형을 회복할 뿐이다. 우선순위나 후순위 결정은 항상 현실의 불빛 속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또다시 수정해야 한다. 집중은 경영자가 시간과 사건의 희생양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서 시간과 사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제 5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혁신보다는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은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자의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팀이라는 것,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공간에서 나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마인드를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경영자의 마음을, 경영자 마인드셋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장 상사였더라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사고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이 또 팀원들과 함께 일을 꾸려나갈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냥 일단 말단 직원이지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조율을 하고 일을 해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 저였는데요. 요즘에는 그래 내가 이 피터 드러커도 읽고 하는데 경영자의 마인드로 한번 잘 해보자.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팀원들과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조율해보자 라고 마인드를 바꾸니까 그 뒤로 직장 생활도 더 잘 되고 제가 또 팀장님한테도 가장 신뢰받는 직원으로 요즘에 뽑혀서 은근한 시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여러분들도 독서를 통해서 많은 실전의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